안녕하세요. 소동만입니다. 네, 자바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6주차에서는요, 자바에서 사용하는 모듈, 그리고 패키지의 개념, 그리고 자바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패키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여러 개의 패키지들로 나누어서 구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과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어떠한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가져다 쓸 때 어떤 패키지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의 개념과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3명이 분담을 해서 자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3명이 각각 다른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해서, 다른 소스 코드들을 작성을 해서 합친 다음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만약에 개발자 A, B, C가 각각 A는 파일 IO 작업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B는 그래픽과 관련된 부분들, C는 UI와 관련된 부분들을 작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이때 개발자 A는 웹파일.클래스와 파일 카피.클래스, 그 다음에 파일 리드라이트 클래스, 그 다음에 툴스 클래스라는 애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개발자 C는 메인 앱.클래스, 툴.클래스, GUI.클래스,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소스 코드를 모두 다 합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봤더니 이 두 개의 클래스가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클래스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같기 때문에 하나로 합쳤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같은 이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합치는 경우에 클래스의 이름이 같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패키지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고, 그 패키지들을 합쳐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면 서로 다른 패키지 안에 있는 애들은 이름이 같은 경우라도 다른 패키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른 애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2명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1분반에 홍길동, 2분반에 홍길동이 있으면 우리는 1분반 홍길동, 2분반 홍길동이라고 나누어서 불러볼 수 있죠. 그러면 구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1분반, 2분반이 합쳐진 통합반에 홍길동이 2명 있는 경우는 홍길동이라고 부르면 이 2명이 모두 대답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소스 코드들을 혹은 프로그램들을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관리할 때 저장하는 디렉토리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A 개발자가 만든 클래스들은 파일 IO라는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고, 개발자 C가 만든 클래스들은 UI라는 디렉토리에 저장을 한 다음에 하나의 프로젝트로 합칠 때 이 디렉토리, 3개의 디렉토리를 프로젝트 디렉토리 안에 넣으면 프로젝트 패키지 안에 파일 IO 패키지 안에 4개의 클래스, 프로젝트 패키지 안에 그래픽 패키지 안에 4개의 클래스, 프로젝트 패키지 안에 UI 패키지 안에 4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고, 우리는 이 각각의 클래스에 접근할 때 프로젝트 밑에 UI 밑에 tools.class, 프로젝트 밑에 파일 IO 밑에 tools.class라고 해서 경로명이 달라져서 이 두 개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개발을 하고 파일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패키지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협업을 할 때 다른 친구가 클래스의 이름을 어떤 걸로 만들었는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패키지의 개념이 없다면 서로 너는 무슨 패키지를 너는 무슨 클래스를 만들 거야. 아, 그래? 그럼 내가 만들려고 했던 이름이 같으니까 내가 뭐 tools2라고 만들게, 뭐 이런 식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면 패키지의 개념을 사용하면 그런 거 상관없이
각각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어서 합치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자바의 모듈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패키지라는 개념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련된 클래스 혹은 인터페이스에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들을 하나의 디렉토리로 모아놓은 것을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패키지라고 하는 것들은 여행 패키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여행 패키지에서는 항공권, 호텔, 교통편, 식사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완성된 형태. 그래서 패키지 1번, 패키지 2번, 패키지 3번, 무슨 패키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호텔이라 할지라도 패키지에 따라서 뭐 방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패키지냐에 따라서. 네. 뭐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들을 한데 묶어서 제공해 주는 형태를 우리는 패키지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 네, 모듈은 여러 가지 패키지와 이미지 등의 자원을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에 집어넣은 형태로 만들어 놓은, 우리는 흔히 이런 것을 컨테이너라고 부르는데, 컨테이너는 무엇을 담는 그릇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컨테이너 박스, 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수출할 때 사용하는 그 철제로 된 문이 달린 그런 컨테이너. 그 컨테이너에는 정해진 규격의 사이즈로 만들어지는 철제의 박스 안에 우리가 물건들을 실어 넣고 그 컨테이너를 쌓아 올리면서 수출하는 화물선에 싣기도 하고 트레일러에 싣기도 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어떠한 상품들이 들어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컨테이너들, 필요한 컨테이너들을 수입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물품들을 꺼내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패키지화 되어 있는 것들을 그 안에 넣어서 컨테이너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들을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모듈화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모듈들을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괜찮은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컨테이너들을 쌓는 것과 같은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듈이라는 개념은 자바 9 버전부터 자바 API의 모든 클래스들을 패키지 기반에서 모듈들로 완전히 재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념에서는 패키지의 개념으로 디렉터리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던 걸 지금 모듈 구조로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모듈화된 그 컨테이너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기존의 패키지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코딩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모듈로 분할해서 작성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클래스들은 패키지로 만들고 이러한 패키지들을 모아서 우리는 모듈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왜 모듈을 사용하느냐? 모듈은 자바의 API를 총 99개의 여러 개의 모듈로 분할을 해서 응용 프로그램 실행에 적합한 모듈들로만 실행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 목적에 맞는 모듈 몇 개만 여기에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끔, 자바의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이 모듈 서너 개만 가져와서 이 프로그램을 완성시킬 수 있게끔, 그래서 모듈화를 통해서 최적화된 사이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듈화를 함으로써 전체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필요 없이 특정 모듈들 몇 개만 가지고 동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등의 자원이 열악한 아주 작은 소형 기기들, 특히 여러분들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이런 애들은 상당히 작잖아요. 스마트워치나 이런 데에 최소한의 메모리만으로도 소프트웨어가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모듈로 구성된 작은 크기의 실행 이미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실행하기 위한, 우리 흔히 실행 파일을 바이너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바이너리의 사이즈를 줄이면 줄일수록 메모리의 공간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최소화된 바이너리를 생성해서 아주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면서도
원하는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 9 버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었지만 아직은 좀 복잡한 개념이고, 큰 자바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아주 적합하지만, 우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작은 사이즈의 소프트웨어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패키지의 개념과 모듈의 개념이 혼재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신 다음에 정규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듈화 기법을 사용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금 정도의 개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레벨에서는 패키지만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패키지에 대해서 우리가 디렉토리 구조로, 앞서서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디렉토리 구조에서의 슬래시, 폴더를 나타내는, 디렉토리의 구조를 나타내는 슬래시를 점으로 대치하면 여러분들 소스 코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의 패키지 이름이 됩니다. 앞서서 보신 이와 같은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는 패키지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프로젝트 밑에 파일 IO 밑에 tools.class, tools라는 클래스, 프로젝트 밑에 UI 밑에 tools 클래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해당하는 클래스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으로 연결이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의 API의 모듈 파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JDK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듈 파일들은요, JDK 10의 경우에 총 99개의 모듈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듈 파일은 zip 형태로 압축이 되어 있는데, zip 포맷이기는 하지만 확장자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모듈 파일에는 자바의 API에 패키지와 클래스들이 들어있어서 jmod 명령을 이용하면 모듈 파일에 있는 패키지를 모두 풀어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jmod와 같은 형태로 모듈 파일로, 자바 모듈의 약자죠, 이런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형태. 그래서 자바 밑에 베이스에 해당하는 모듈, 컴파일러 모듈, 데이터 트랜스퍼 모듈, 데스크탑 모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JDK를 설치를 하시면 JDK 밑에 이런 폴더들이 나오는데, 그 폴더들 중에 JModules.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99개의 모듈들을, 종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안에 있는 패키지들을 풀어서 보고 싶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RGB나 밤집이나 뭐 이런 애들을 통해서 풀어 보시면, 혹은 자바를 설치할 때 있는 jmod 명령을 이용해서 풀어 보시면 해당 클래스들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java.base 모듈에 들어있는 패키지와 클래스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java.base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시거나 jmod로 풀어서 보시면 여기에 필요한 모듈들이, 패키지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뭐 util 안에 있는 거, 를 살펴보시면 java.util 밑에 있는 애들은 스캐너 클래스도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자바 밑에 util 밑에 스캐너 클래스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 써보셨죠? 임포트해서 얘를 임포트해서 쓴 다음에 그 다음부터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표준 입력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지금 당장은 그렇게 활용도가 높진 않겠지만 나중에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에는 해당 구조를 적절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소스 코드에 포함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import라고 하는 문장을 사용을 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스캐너 클래스를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이 import 문이 되게 익숙하실 텐데요. 임포트문은 다른 패키지에서 작성된 클래스를 내 소스 코드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했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소스 코드 내에 패키지 이름과 클래스 이름의 전체 경로를 써주시면 여전히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여러 번 사용되는 경우에 너무 길어서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임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그냥 스캐너라고만 써도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즉 C나 C++에서는 임포트 대신에 우리
include라는 걸 사용을 했죠. include는 포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면에 import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수입하다라는 뜻이죠. 즉 해당 클래스를 수입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있는 클래스가 우리나라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른 클래스들은 다른 나라가 되겠죠. 그럼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들을 수입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가능해지죠. 다른 나라에서 만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수입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정식 수입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개인 통관 절차라는 것을 거쳐서 전파 인증을 받고 해당 기기에 대해서 사용 허가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당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로 임포트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거를 수입해서 쓸 거야 라고 하고 그냥 스캐너라고 쓰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매번 사용할 때마다 개인 통관 절차를 거쳐서 전파 인증을 받는 과정이 이와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비슷한 프로세스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포트는 기본적으로 수입해서 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임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의 소스의 시작 부분에 사용하고자 하는 패키지를 명시하시면 됩니다. 소스에는 만약에 여기에서 임포트를 해서 사용하려는 패키지가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절대 경로에 해당하는 모든 이름을 다 써주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 명칭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명칭만 이렇게 써도 소스코드 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클래스의 경로명을 이렇게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자바 밑에, 유틸 밑에, 스캐너 클래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특정 경로, 특정 패키지 안에 존재하는 모든 클래스를 포함하고 싶다면 흔히 와일드카드라고 불리우는 별표, 얘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우리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얘의 의미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얘의 의미는 모든 한 글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바 밑에, 유틸 밑에 모든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패키지 내에 클래스를 모두 포함해 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밑에 서브 패키지가 있다면 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클래스들만 포함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한번 패키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만들 때에는 이 소스 코드는 어느 패키지에 속합니다 라는 이름을 적어 주는데요. 패키지라는 키워드를 작성해 주시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한 클래스 파일을 패키지명의 디렉토리에 저장하라는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인 src 디렉토리 밑에 패키지를 지정하면 이 밑에 패키지 이름의 디렉토리가 생기고 그 밑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클래스 뭐뭐뭐.java 컴파일을 하게 되면 뭐뭐뭐.클래스 파일이 이 디렉토리 안에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소스 파일의 첫 줄에다가 어느 패키지에 속한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UI라는 이름의 패키지에 이 소스 코드가 속하게 하고 싶다면 패키지 UI라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tools라는 클래스는 UI.tools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에서도 사용하고 싶다면 import UI.tools라고 쳐주면 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패키지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형태로 패키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래픽스 패키지에 속하는 line이라는 클래스에서 UI.tools 클래스를 임포트해서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해당 클래스에서도 외부에서 만든 클래스를 수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패키지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소스 코드가 5장의 5-7 예제인데요. 칼큘레이터가 있고 칼큘레이터를 상속받은 굿칼크라는 클래스가 있고 굿칼크 클래스 안에는 실행을 위한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줬다면 이 소스 코드를 패키지화 시켜서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바 클래스를 만들 때 우선 프로젝트 이름은 패키지 example이라고 만들어 주시고 피니시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해당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new 자바 패키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패키지 ex라는 프로젝트의 src 폴더에 lib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줘, 혹은 앱이라는 이름의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이클립스 안에 이렇게 src 밑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코딩했을 때는 src 밑에 뭐뭐.java 이렇게 나타나던 게 이렇게 상품을 포장한 것 같은 아이콘이 나타나고 여기에 이렇게 앱, 라이브러리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앱이라는 패키지와 라이브러리라는 패키지 두 개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상품처럼 보이는 요 포장이 지금 현재 하얀색인데요, 이 안에 클래스가 존재하면 노란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잠시 후에 화면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패키지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뉴 클래스 하면 이 앱에 속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소스 코드 안에 패키지 앱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칼큘레이터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앱스트랙트 클래스고, 여기에서 패키지가 뭐냐, 그럼 브라우즈 눌러서 브라우즈에서 나는 얘를 라이브러리 패키지 안에 포함되는 클래스로 만들고 싶어 라고 선택하고 OK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피니시 누르시면 얘는 이제 앱스트랙트 클래스니까 앱스트랙트 선언해 주시고요. 딱 하면은 소스 코드에 얘가 박혀져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도 이제 박혀져 있겠죠? 그럼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집어 넣어 주시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북칼크를 앱 패키지 안에다가 생성을 해서 하면 이렇게 이미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 글자와 요 글자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밑에 있는 해당 패키지를 읽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밑에 칼큘레이터를 임포트 해줘 라고 사용을 하면 이제 저 칼큘레이터를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얘는 메인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클래스가 해당 패키지 안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비어있는 패키지가 아니라는 형태로 이렇게 색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실행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옆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얘를 누른 다음에 Run Configuration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메인 메소드가 있는 실행 가능한 클래스는 앱 패키지 안에 굿칼크다 라고 이렇게 서치를 통해서 하시거나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시고 세팅을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얘를 누르면 그냥 바로 얘가 실행이 됩니다. 혹은 여기서 런을 눌러도 물론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Run Configurations를 세팅을 해주셔야 이 패키지에서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인지를 지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타깝게도 패키지 개념은 GDB 온라인에서는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실습에 사용하고 계시는 디크코드 사이트에서는 얘는 그냥 주로 코딩 능력만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패키지나 이런 것들까지 모두 테스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습이나 과제에서는 검사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직접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클립스 상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고 해당 패키지에 대한 개념을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폴트 패키지와 패키지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폴트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요, 패키지 선언문이 없이 만들어진 클래스의 패키지를 우리는 디폴트 패키지라고 하고, 디폴트 패키지는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렉토리 명칭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의 특징,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계층 구조를 가져요. 제가 패키지는 디렉토리의 명칭과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럼 디렉토리 안에 또 디렉토리가 있을 수 있고, 윈도우즈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폴더 밑에 폴더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폴더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폴더들의
상하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계층 구조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파일 익스플로러를 띄워서 C 드라이브 밑에 뭐 있고 모 디렉토리 밑에 뭐 있고 마이 도큐먼트 밑에 뭐 있고 이런 식으로 보듯이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관련 클래스 파일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계층화해서 관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 상속의 개념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으로 패키지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패키지별로도 접근이 제한이 되어 있고 패키지 내부에 대한 접근 권한과 외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활용 범위가 더 넓겠죠. 패키지별로 접근 권한이 지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다른 패키지에 존재한다면 서로 다른 패키지에 이름이 같은 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존재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의 자유도도 훨씬 더 높아지게 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패키지들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패키지의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을 제공해 준다. 남이 만든 패키지들 그대로 가져와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모듈의 개념입니다. 자, 모듈은 자바 9부터 도입된 개념이고요. 패키지와 함께 이미지 등 필요한 리소스는 한국말로 하면 보통 자원이라고 해석하고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자원은 네트워크 자원, 메모리 자원, CPU 자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소프트웨어 내부에서의 리소스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미지, 동영상, 사운드 파일, 소스 코드 혹은 클래스나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리소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소스들을 담아놓은 컨테이너 형태의 것을 우리는 모듈이라고 부르고 이런 컨테이너의 형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jmod라는 확장자로 모듈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모듈 파일을 풀면 그 안에 이미지나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와 패키지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던 걸 패키지들을 또 묶어서 모듈로 이렇게 이미지들이나 리소스들을 넣어서 이렇게 모듈화 시켜서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자바 8 버전부터는 패키지까지만 쓸 수 있었지만 자바 9 버전부터는 지금 아마 11 버전 정도 아마 여러분들이 인스톨해서 사용을 하실 텐데요. 얘네들은 클래스와 패키지 그리고 모듈의 형태로 소프트웨어들을 관리할 수 있고 리소스들도 함께 이미지 등의 뭐 사운드, 동영상 이런 것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바 플랫폼 역시 모듈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자바에서 개발하기 위한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인 JDK와 자바의 실행 환경인 자바 런타임 엔바이러먼트인 JRE를 지칭을 하고 있고요. 보통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API의 모든 클래스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모듈로 재구성돼서 막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너는 무슨 모듈, 너는 무슨 모듈, 너는 무슨 모듈 뭐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어요. 물론 하나의 클래스가 여러 모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듈 파일은 JDK 밑에 디렉토리에 jmods라는 디렉토리에 저장돼서 배포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모듈 파일로부터 파일들을 풀어보고 싶다면 jmod extract하고 해당 파일의 경로명을 이렇게 쳐주면 요 경로에 있는 java.base.jmod라고 하는 모듈 파일이 풀려서 이 안에 어떠한 클래스들이 어떠한 이미지들이 있는지 다 리스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해 보는 과정을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java.base.mod를 풀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 안에 이러한 디렉토리들이 존재하고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util 밑에 스캐너 클래스도 이 java.base 모듈 안에 속해져 있다.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뜻이죠. 자바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모듈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듈 기반의 자바 실행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이러한 모듈들 중에 모든 모듈들을 런타임 엔바이러먼트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모듈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서는 요 모듈 99개 중에 몇 개만 가지고 있어도 동작이 가능한 환경이다 라고 한다면
모듈들을 일부만 넣어서 실행 가능한 파일의 사이즈를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자바 실행 환경인 자바 런타임 엔바이러먼트 JRE의 디폴트 자바 실행 환경은 자바 모듈 컴파일된 API 클래스들이 들어가 있는 자바 모듈들과 자바 버추얼 머신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보면은 실제로 자바 8 버전까지는 rt.jar라고 하는 자바 아카이브 파일 안에 모든 자바의 패키지들이 담겨져 있어서 사이즈가 꽤 컸어요. 하지만 자바 9 이후부터는 9버전부터는 rt.jar 파일을 버리고 99개의 모듈 파일로 나누어서 저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필요한 것들만 발췌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의 실행 환경은 실행되는 컴퓨터에서 rt.jar 파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얘가 크다라고 했죠. 하지만 9버전 이후에는 모듈수, JRE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비공개 파일로 109메가에 상당하는 모듈을 저장을 하는데 이때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모듈스 파일에서 필요한 모듈 및 클래스만 로딩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맞춤형 실행 환경이 자바 8 버전까지는 없습니다. 무조건 rt.jar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돼서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큰 파일을 기본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바 9 버전부터는 필요한 모듈들만 가지고 있으면 JLink 명령을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에 실용한 모듈들을 실행 환경으로 구축을 해서 별도의 초소형 자바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기기에 이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인베디드 장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IoT 장치에서 자바를 돌리고 싶다면 java.base 모듈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실행 환경이 자바 8 버전까지의 환경은 rt.jar 파일이 자바 응용 프로그램에서 동작을 해서 클래스에서 jar 파일을 로딩해서 사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메모리에 많이 상주를 하게 됐는데 9버전 이후부터에는 모듈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필요한 클래스들만 이렇게 불러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향후에 포팅을 하면은 커스텀 모듈스라고 하는 특정 환경에서 동작하는 모듈의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얘네만 가지고 동작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자료에 보면 JLink를 통해서 맞춤형 실행 환경을 만드는 예제가 있으니까 실제로 필요하시면 커스텀 JRE를 만드는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초소형 기기, IoT 장치에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과정이 아마 필수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신 자바에서 사용하는 따끈따끈한 기술이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현업에서도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자바에서는 모듈화를 사용을 할까? 가장 큰 목적은 필요에 따라서 모듈들을 조립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메모리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동작하고 이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불필요한 자원들을 낭비하는 것을 감소시켜서 부담을 감소시켜서 제품을 만들 때 좀 더 저가형의 제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세밀한 모듈화를 통해서 필요없는 모듈들이 로드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 소형 IoT 장치에서도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할 수 있다는 거. 기존에는 rt.jar라는 파일을 모두 올려야 됐기 때문에 얘가 사이즈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큰 파일을 모두 올려야 됐기 때문에 초소형 기기에서 사용하기에는 자바를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는 게 바로 모듈화 기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의 모듈과 패키지 구조 되어 있는데 패키지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패키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자바 밑에 이런 다양한 것들 데스크탑 모듈이 여기에 있고요. 베이스 모듈이 여기에 있고요. RMI 모듈이 이렇게 있고요. SQL 모듈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 패키지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네들은 전통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이 안에서 모듈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당장 외우는 건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계속 코딩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패키지나 클래스나 모듈들이 늘어나면서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점차 알게 되실 거고요. 점차 알게 되다 보면 얘네들 중에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차차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자바에서 제공하는 주요 패키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키지는요, java.lang 패키지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랭귀지 패키지입니다. 자바에서 제공하는. 그래서 네, 문자열을 처리하는 스트링 클래스, 그 다음에 수학과 관련된 함수들을 제공하는 math 클래스, 그리고 입력과 출력을 처리하는 클래스와 같은 것들이 네, 특히 자바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본적인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들이 이 java.lang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디폴트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소스 코드에 임포트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하실 필요가 없는 아주 기본적인 패키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패키지는 util 패키지인데요. java.util 패키지고요. 유틸리티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처리하기 위한 것들, 그 다음에 시간 값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들, 벡터를 저장하기 위한 거, 해시맵을 저장하기 위한 것들과 같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한 유틸리티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java.io 패키지인데요. 얘는 키보드나 모니터, 프린터, 디스크 등 입출력을 처리하는 거의 모든 클래스들이 이 java.io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java.awt는 기본적으로 GUI 프로그래밍을 위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스윙이라고 하는 java x.swing이라는 이 패키지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흔히 그냥 스윙 패키지라고 부르는데 이 스윙 패키지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환경과 유사한 그러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바에는 아까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패키지들이 존재하고 이 패키지 안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공부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 그때 찾아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이 표준 API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과 같은 형태의 API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바 API 독이라고 부르는데 이 독에서 해당 패키지와 클래스들을 찾아보시면 java.util 패키지의 스캐너 클래스를 누르면 스캐너 클래스의 사용 방법이 여기에 나옵니다. 얘는 java.lang.object를 상속받은 클래스고 네. 오토 클로즈업을 하고 그래서 클로즈를 안 해도 클로즈업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클로즈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터레이터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메소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메소드의 파라미터는 어떤 타입이고 리턴 타입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모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프레임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프레임이 나눠진 형태 이렇게 프레임이 나눠진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노 프레임스를 누르면 프레임이 없는 상태에서 보시기 때문에 좀 불편하니까 프레임스를 눌러서 3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코딩하면서 살펴봤던 클래스를 이 동문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딩을 할 때에도 옆에 이 API 문서를 띄워놓고 각각의 도큐먼트들이 각각의 API에서의 클래스들이 어떤 멤버 필드와 멤버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때그때 체크하시면서 코딩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보다 나은 프로그래머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오브젝트 클래스는 자바의 최상위 클래스, 즉 조상 클래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java.lang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바에서 사용하는 모든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조상 클래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슈퍼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클래스에 강제적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든 클래스에 익스텐즈가 없다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객체의 속성을 나타내는 관련된 메소드들이 여기에 정의되어 있어서 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일부 메소드, 자주 사용되는 주요 메소드들을 보시면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게 오브젝트가 자기 자신과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는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get 클래스, 해당 현 객체의 런타임 클래스를 리턴해주는 애. 그 다음에 해시코드 값을 리턴하는 해시코드 메소드. 그 다음에 문자열로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toString 메소드. 그 다음에 notify all. 그 다음에 wait, 이런 메소드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toString이라는 메소드예요. 얘는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딩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의 객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객체는 어떠한 객체다라고 나타낼 때, 여러분들이 system.out.print 해서 어떤 객체의 레퍼런스 변수를 넣으면 기본으로 toString이 호출이 되고, 이 toString에서 리턴되는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의 값을 디폴트로 알고 싶으면 사용하는 게 toString 메소드니까요. 즉 여러분들이 출력 메소드에서 객체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toString이 호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객체가 출력이 되도록 하고 싶다면 반드시 toString을 오버라이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오브젝트 클래스로 객체의 속성을 나타내는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포인트 클래스가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 extend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이용을 해서 get 클래스에서 get name, 클래스의 이름을 알아낸다거나 해시코드 값을 알아본다거나 toString을 호출하면 이 오브젝트의 메소드가 호출되는 것들, 오브젝트 클래스의 멤버 메소드들이 호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포인트고, 해시코드의 값은 이 값이고요. 그 다음에 toString 하면 얘, 그냥 객체의 레퍼런스 변수명을 해도 toString이랑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얘도 무조건 toString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객체의 레퍼런스 변수를 그냥 사용을 해도.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포인트 클래스의 객체이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 포인트는 2,3의 좌표야 라고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toString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변경해 주시면 여기에서 출력 결과가 얘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2,3의 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하는 toString 메소드는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구현된 toString이 반환하는 문자열은 기본적으로 클래스의 getName하고 at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해시코드를 출력해주게 됩니다. 해시코드를 스트링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체 플러스 문자열 같은 형태로 해서 문자열로 자동으로 변환이 된다. 그래서 포인트로 p 만들고 p 플러스 점 하면은 요거로 변환이 된다, 자동으로. 얘는 이렇게 바뀌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변경이 된다. 그래서 레퍼런스 변수명만 쓰는 경우에는 toString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하게 컴파일러가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점을 기억하시고 toString을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딩해서 자신만의 toString을 만들어 놓으시면 해당 클래스의 객체들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출력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포인트 클래스의 toString을 한번 오버라이딩해서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포인트 클래스인데 x, y의 좌표를 가지는 포인트다, 객체다. 그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는 모두 toString으로 호출이 된다라는 거, 얘는 같은 내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를 좀 혼동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니까요. 자, 이번에는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얘는 자기 자신과 파라미터로 넘어온 객체가 같은 객체인지를 비교하는 메소드예요. 객체 레퍼런스를 비교하고자 할 때 equal이라고 하는 동등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a와 b 2,3, 2,3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동일한 좌표값이라고 할지라도 얘 객체와 이 객체는 다른 곳에 만들었기 때문에 a와 b는 같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false가 나와서 얘가 출력이 안 돼요.
근데 C는 A를 가리키기 때문에 얘를 A가 이렇게 가리키고 C도 얘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객체가 같으니까 같은 것으로 인식이 돼서 처리가 됩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사용하지 않고 보통 비교를 할 때 우리는 equals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equals 메소드가 오브젝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지만 새롭게 오버라이딩을 해서 만들어서 좌표, x의 좌표값과 y의 좌표값이 같다면 같은 것을 리턴을 하고 아니라면 false로 하고,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서 a는 2,3, b는 2,3, c는 3,4라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얘는 false가 리턴돼서 안 되지만 a. equals b 하면 얘는 true가 되는 거죠. 둘 다 2,3의 좌표니까. 그래서 얘는 같다. a. equals c 하면은 얘는 당연히 false라서 출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보통 오버라이딩에서 기본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메소드 중에 대표적인 게 toString 메소드랑 equals라는 메소드입니다. 이 두 개의 메소드는 가급적 구현을 미리 해주시는 게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래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 toString 메소드 오버라이딩 해주고, 네. 그 다음에 equals 해주고, 그 다음에 getter setter 잘 만들어주고, 그러면 얘 클래스 좀 잘 만드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습관을 잘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포인트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를 작성한 앞선 소스 코드에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냥 그대로 타이핑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동작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rect 클래스에 한번 equals를 만들어 볼게요. rect 클래스는 사각형이죠. 좌표가 있어. 뭐 가로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너비와 높이. 그러면 너비와 높이가 같으면 얘는 같은 사각형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혹은 90도로 회전한 사각형을 같은 걸로 인정할 것이냐, 뭐 이거를 추가하면 또 다른 equals 메소드를 만들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우선 너비와 높이가 완전히 동일한 사각형만 같은 사각형으로 인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A와 B는, 잠시만요. 여기서 잘못했네요. 네. width와 height가의 곱이, 그러니까 면적이 같으면 같은 사각형으로 인정을 했네요. 제가 코드를 잘못 읽었습니다. 면적이 같으면, 그래서 면적이 같은 가로가 2고 세로가 3인 사각형과 가로가 3이고 세로가 2인 사각형은 같다라고 나왔는데, 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 4인 사각형과 2인 사각형이 있다면 얘네들은 엄연히 다른 사각형인데 같은 사각형이라고 지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소스 코드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하나의 예제로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거예요. 이 소스 코드에서는 얘와 얘는 같은 사각형으로 나옵니다. 90도 회전한 사각형은. 자, 이번에는 래퍼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래퍼 클래스는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리미티브 타입에 대해서 얘를 클래스화해서 객체로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클래스를 우리는 래퍼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리미티브 타입은 바이트, 숏, 인트, 롱, 캐릭터, 플롯, 더블, 불린, 요 8개의 프리미티브 타입에 대해서 얘를 객체화할 수 있는 클래스인 바이트 클래스, 숏 클래스, 인티저 클래스, 롱 클래스, 캐릭터 클래스, 플롯 클래스, 더블 클래스, 불린 클래스, 이렇게 8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1대1 대응하고요. 앞글자가 대문자로 바뀐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단 인티저와 캐릭터는 약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네임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래퍼 클래스라고 부르기에는 하지만 이름 자체가 래퍼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데이터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데이터가 선언되어 있는데 이거를 객체화시켜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자바에서는 종종 있는데, 그래서 프리미티브 타입의 값을 객체로 다룰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래퍼의 객체를 생성할 때에는 이렇게 인티저 value of 10 하면 10의 값을 가지는 인티저 객체를 생성해서 인티저 i,
i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에 할당을 해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character.value of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자바 9부터는 생성자를 이용한 래퍼의 객체 생성을 폐기를 해서 그냥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new 이런 식으로 자바 10부터는 안 돼요. 그 이전 버전에서는 new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를 만드는 것도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고 반드시 value of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네,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플롯 객체는 더블 타입의 값으로도 생성이 가능하니까요. 네, 이렇게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캐스팅 연산을 해서 네, 써도 아무런 문제 없이 뭐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각각의 이 래퍼 클래스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메소드가 스태틱 타입으로 제공이 돼서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메소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트 카운트, 네, 스태틱으로 제공이 돼서 얘는 정수의 경우에 이진수로 바꿔서 1인 비트의 수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2비트 중에서 1이 몇 개인지를 개수를 세서 리턴해 주는 애고요. 네, 얘는 네, 플로트 밸류 플로트로 바꿔준 인티저 클래스의 주요 메소드입니다. 네, 다른 애들도 비슷한 애들이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바꿔주는 애, 그리고 인트 타입으로 값을 리턴해주는 애, 롱 타입으로 바꿔주는 애, 쇼 타입으로 바꿔주는 애, 문자열을 10진 정수로 변환해주는 parse int. 근데 parse int인데 레딕스에 들어온 숫자의 진법, 8이 들어오면 8진수, 2가 들어오면 2진수, 뭐 16이 들어오면 16진수로 바꿔주는, 이 문자열이 어떤 진수로 작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값을 정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너리 스트링은 얘를 2진수로 표현한 것을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애고요. to 헥스 스트링은 16진수로 표현한 것을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거. to 옥탈 스트링은 8진수로 변경해서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거. to 스트링은 그냥 문자열로 정수의 값을 변환해주는 애. 네, value of는 네, 인티저 객체를 리턴해주는, 이 값을 가지는 객체를 만들어주는 애고요. 네, 문자열로도 가능합니다. 문자열로 입력받아도 네, 가능하다. 즉 얘와 얘는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한다. 하지만 얘는 리턴 타입이 인트고 얘는 인티저 객체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래퍼를 이용을 할 때 객체로부터 기본 타입을 알아내서 네,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얘에서의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int valu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네, 레퍼런스 변수에서 래퍼의 객체를 통해서 값을 이렇게 읽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더블도 마찬가지고요. 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할 때 parse int, 뭐 parse boolean, parse double, parse float, parse character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문자열로 변환할 땐 toString 혹은 뭐 toHexString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메소드들 그냥 활용하는 이름만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 익숙해지겠거니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래퍼 클래스를 활용하는 예제 앞에서 살펴본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A를 소문자로 바꾸어서 출력을 해보고, 네, 캐릭터 변수 C1과 C2에 4와 F를 입력해서 얘를 숫자면 true를 리턴하는 is digit로 호출을 해서 얘는 숫자다. 만약에 알파베틱, 얘는 알파벳이면 네, true가 리턴되는 함수라서 메소드라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정수로 바꾸는 parse int, 그 다음에 16진수 문자열, 2진수 문자열로 바꾸고 비트의 수를 세보고, 그래서 각각의 28의 값에 대해서 네, 변환해서 출력을 해보고, 네, 이번에는 더블에 대해서 3.14를 더블 래퍼 클래스의 객체로 만들고 문자열로도 만들어보고, 네, 더블 3.14라는 문자열을 네, 더블형의 실수로도 변경을 해보고, 그 다음에 불린을 toString도 해보고, 네, parse 불린에서 false를 false 값으로 인정하게 해주면 네, 이렇게 출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따라서 쳐봐서 실행만 해보셔도 대부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박싱과 언박싱입니다. 요거는 개념이 간단해요. 네, 정수 인트를
인티저 클래스로 객체로 만드는 과정을 박싱, 얘를 다시 꺼내서 정수의 값으로 바꾸는 걸 언박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리미티브 타입의 값을 래퍼의 객체로 변환하는 과정을 박싱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언박싱은 래퍼 객체에 들어있는 기본 프리미티브 타입 값을 빼내는 것을 언박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같은 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value of라는 메소드를 쓰면 박싱, int value를 쓰면 언박싱이 되겠죠. JDK 1.5부터는 오토 박싱이랑 오토 언박싱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티저의 객체 레퍼런스 변수를 int에다 넣어도 자동으로 int value가 호출이 되고요. 그냥 10이라는 값을 인티저 클래스의 객체 레퍼런스 변수에 넣어도 value of로 인식해서 다 처리가 된다.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박싱과 언박싱 예제 10을 놓고 n에다가 정수형 변수 n에다가 10을 놓고 n의 값을 int 오브젝트에다가 집어넣으면 오토 박싱이 되고, 그래서 출력해보면 얘는 toString으로 자동으로 출력이 되겠죠. 오토 언박싱은 얘에다가 10을 더하면 오토 언박싱해서 이 값에 10을 더해서 m에다 저장을 하고 m을 출력을 해보는, 그래서 박싱과 언박싱이 자동으로 오토 언박싱, 오토 박싱이 일어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시게 될 스트링 클래스의 특징과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클래스는 java.lang.string 클래스가 정식 명칭이고요. 스트링 클래스는 하나의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열을 저장하는 스트링 리터럴로 이렇게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를 선언할 수도 있고요. 캐릭터 배열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스트링 객체를 생성하는 게 가능하고, 문자열 리터럴을 인자로 갖는 생성자를 호출해서도 객체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스트링의 객체를 생성하는 게 가능한데, 스트링 클래스의 생성자는 이렇게 인자가 없는 애도 가능하고요. 캐릭터 배열도 사용 가능하고요. 다른 스트링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스트링 버퍼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트링 버퍼 클래스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실 거니까요. 우선 그런 클래스가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트링 리터럴과 뉴 스트링이라는 겁니다. 스트링 리터럴은 리터럴로 이렇게 생성하는, 즉 문자열 상수를 통해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얘는 사실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자체적으로 상수를 저장하기 위한, 스트링 상수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하나 만들고, 이 레퍼런스 변수가 자바 버추얼 머신에 저장된 이 상수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new string하고 이렇게 만들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가용 메모리 안에 스트링의 객체를 하나 만들고 얘를 t가 가리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사실 달라요. 사용하는 입장에선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동작 방식에서는 얘네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는 hello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B는 java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C는 hello 하면 여기 상수가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에 hello가 이미 있으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어차피 얘는 수정 불가능한 애기 때문에 상수 있잖아요. 근데 new string hello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new string java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new string java 한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고 얘를 가리키게 된다. 그래서 사용 방법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와 얘는 다른 방법으로 동작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스트링의 객체는 수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ello라는 스트링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레퍼런스 변수 s에 할당을 하면 이렇게 할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sConcat이라는 멤버 필드 변수, 멤버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바를 이어붙여, 얘는 concat은 이어붙여라 라는 애거든요. 그러면은 hello에다가 자바를 이어붙여라 그러면은 hello 자바라는 스트링이 만들어지고, 그럼 얘는 다른 객체 하나로 만들어져서
t가 얘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절대로 s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을 비교할 때 equal로 비교하면은 레퍼런스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지 비교만 할 뿐이기 때문에 반드시 equals라고 하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버라이딩 해서가 아니라 equals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스트링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를 오버라이딩해서 메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자열 안에 글자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자열을 비교하고 싶을 때에는 equals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주요 메소드들은 특정 인덱스의 캐릭터 값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캐릭터 at, 그 다음에 코드 포인트 at 해서 특정 인덱스에 있는 캐릭터의 유니코드 값을 알고 싶을 때 코드 포인트 at, 그 다음에 스트링을 인자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compare to라고 하는 사전순으로 비교하는 애. 그래서 음수가 나오면 현재 객체가 얘보다 사전순으로 먼저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객체가 애플이고 요 객체가 북이라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죠. 두 개가 같으면 0. 반대로 현재 객체가 북이고 이 객체가 애플이라면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할 때 이 compare to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요. concat은 스트링은 현재 스트링에다가 파라미터로 온 스트링을 이어 붙여서 새로운 스트링을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메소드고요. contain은 해당 메소드 안에 이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메소드고요. length는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해주기 위한 메소드. replace는 해당 문자열의 중에서 이 문자를 이 문자로 모두 변경한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메소드가 되겠고요. 스플릿은 특정 문자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문자열로 잘라서 문자열 배열로 만들어주는 애가 스플릿이고요. 서브스트링은 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하는 시작하는 서브스트링을 리턴해주는, 그래서 뭐 I love you라고 되어 있다면 여기에 뭐 6이라고 입력했으면 0, 1, 2, 3, 4, 5, 6 여기죠. 그래서 리턴은 빈칸 y, o, u 요런 스트링이 만들어져서 리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to lower case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모두 변경해서 스트링을 만들어서 리턴해주는 애. to upper case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리턴해주는 애고요. trim이라고 하는 애는 예를 들어서 I love you라고 하는 문자열이 존재한다면 트림을 실행시키면 이 공백들을 모두 없애고 I love you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애가 trim입니다. 문자열을 비교하기 위한 compare to라는 메소드 앞서 설명드렸고요. 문자열이 같으면 0, 먼저 나오면 음수, 나중에 나오면 양수. 그래서 사전의 순서를 항상 생각하면서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같으면 same, 작으면 이렇게 된다. 자바가 CPP보다 작다. 크다면 자바가 CPP보다 크다. 당연히 얘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 비교에서는 이 동등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레퍼런스가 같으면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으면 같은 걸로 판별을 하는 연산자예요. 자, 이번에는 문자열을 연결하는 얘는 메소드는 아니고요. 연산자 오버라이딩입니다. 연산자를 오버라이딩해서 문자열을 이어붙이는 연산자로 플러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미 system.out.println에서 이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을 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스트링 사이에서 플러스가 사용되면 얘네들은 스트링을 이어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객체는 toString을 호출을 해서 문자열로 바꿔주고 모두 이어붙여진다.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하면 실제로 이런 문자열이 만들어져서 출력이 된다. 그래서 I love 띄고 concat java 하면 I love java를 리턴해 준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concat
메소드를 통해서 이어붙일 수도 있고 플러스 연산자를 통해서도 이어붙일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네, 새로운 스트링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해 준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네, S1을 다시 s.concate이라고 한다면 얘를 레퍼런스를 끊고 얘를 가리키게, 얘네 두 개를 이어붙여서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고 얘를 가리키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기존에다가 EFGH 이렇게 써주는 거 아니라는 거,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동하기 되게 쉬운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 내의 공백을 제거하고 각 문자열 내에 각 문자를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트림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자열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공백들을. 네, 중간에 있는 공백은 제거되지 않고 앞뒤에 있는 네, 공백들을 제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스페이스와 탭들이 다 제거돼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공백들을 제거해 주기 위한 메소드고요. 네. 문자열의 문자는 캐릭터 at을 사용하시면 이 특정 인덱스 얘네를 배열로 놓고 0, 1, 2, 3, 4 해서 몇 번 인덱스에 문자를 알려줘. 2번 인덱스 0, 1, 2, 2A니까 네, A가 저장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 한번 살펴보시면 네,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지금 디테일하게 메소드를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는 게요, 자바에는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와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얘는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한번 써봐야지, 잘 되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할 때 그런 메소드가 있었지, 써보자,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용하시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스캐너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넥스트 인트, 넥스트 라인 이런 메소드들 이미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스트링 메소드, 스트링 클래스의 메소드를 활용하는 예제인데요. 네, 랭스 메소드 호출하고 컨테인스 호출해서 뭐 포함하고 있는지 컨캣해서 이어붙이고 문자열 제거, 공백 제거하고 네, C샵을 자바로 치환하는 거 해보고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문자열을 여러 개로 나눠주고 서브 스트링 추출하고 특정 인덱스의 문자 추출하고 하는 것들을 네,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행 과정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과정은 제가 가끔 시험 문제에도 내는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동작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자세하게 메소드들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링 버퍼 클래스입니다. 얘는 스트링 클래스와 유사하지만 스트링 클래스는 고정 크기에 한번 만들면 상수처럼 사용이 되는 애라서 얘를 개선한 스트링 버퍼 클래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변 크기의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크기가 변할 수 있는, 즉 스트링의 값이 변경이 될 수 있는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java.lang. 스트링 버퍼 클래스고요. 스트링 클래스와 다르게 문자열 변경이 가능한 클래스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의 크기는 스트링의 길이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계속 바뀔 수 있고요. 사용 방법은 이런 식으로 생성자를 호출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네, 인자가 없는 애도 존재하고요. 네,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네, 그냥 비어있는 몇 개의 공간을 지정해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문자열을 받아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된 메소드는 네, 이어서 붙이는 어펜드라는 메소드도 있고요. 그래서 스트링을 받아서 이어붙이는 애, 스트링 버퍼를 받아서 이어붙이는 애 메소드가 있고요. 현재 용량을 확인하기 위한 캐퍼시티라는 메소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인덱스에서부터 스타트에서부터 엔드까지를 지워주기 위한 딜리트라는 메소드, 그리고 특정 스트링을 특정 위치에다가 삽입하기 위한 인설트라는 메소드도 존재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스트링으로 대체하기 위한 리플레이스라는 메소드, 그리고 문자열의 순서를 뒤집어주는 뭐 A, B, C라는 문자열이 있으면 얘는 C, B, A라고 리턴해주는 네, 이러한 리버스라는 메소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새로 지정해주기 위한 setLength라고 하는 메소드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뭐 동작 방식인데요. 그냥 써보고 동작이 이렇게 되는구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자바의 모든 메소드를 공부 못합니다.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되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기억하시고 그냥 하시면서, 네, 코딩 하시면서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버퍼에서 제공하는 스트링 버퍼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this라고 생성하고, 여기에 is pencil 추가해서, 그러면 얘는 this is pencil이라는 문자열로 변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에 my라는 것을 추가하면 this is my pencil이라고 변경이 될 테고요. 8에서부터 10까지를 your로 변경을 하면 my를 지우고 your로 변경해서 this is your pencil로 바뀌게 되고요. 8에서 13을 제거하면 this is pencil로 다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length를 4로 바꾸면은 this로 되겠죠. 그래서 길이가 4개인 문자열로 바뀌었으니까 뒤에를 다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this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스트링 토크나이저인데요. 토큰이라고 하면은 문자열을 특정 캐릭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개의 문자로 나누는 기능을 가진 클래스예요. 그래서 java.util. string tokenize라는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고요. 하나의 문자열을 여러 개의 문자열로 분리해서 관리하고자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분리에 사용되는 기준 문자는 델리미터라고 주로 부르고요. 이 델리미터 문자를 이용을 해서 구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열이 있어요. name은 기태 and address는 서울 and age는 21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토크나이저에다가 놓고 쿼리를 집어넣고 요 and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줘 라고 하면, 얘가 요거 스트링 하나, 요거 스트링 하나, 요거 스트링 하나, 3개의 스트링을 배열로 만들어 줍니다. 배열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스플릿 메소드를 이용해서도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을 합니다. 토크나이저에서 이렇게 and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3개의 토큰으로 나눠줄 수 있다. 얘를 다시 and와 equal로 나눠줘. 그러면 name, 기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서 하나 잘리고 여기서 잘리고 여기서 잘리고 여기서 잘리고 여기서 잘리고 해서 총 6개의 토큰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자열이 들어가서 뭐를 이용해서 잘라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문자열이 들어가는 이유는 구분 지어야 하는 것들 여러 개를 다 기술해 주기 위해서 문자열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성자는 문자열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스트링의 문자를, 구분 문자로 문자열을 분리해주는 스트링 토크나이저를 생성해주는 거고요. 델리미터를 집어넣어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스트링과 스트링 델리미터와 그 다음에 리턴 델리미터스 해서 얘를 만약에 true라고 입력을 해주면, 얘를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 end는 사라졌잖아요. 근데 여기를 true라고 넣어주면 이 end까지 포함하는 토큰들이 나오게 만들어주고 싶을 때 얘를 true라고 집어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얘를 false라고 넣어주는 경우는 얘랑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얘를 쓸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 count 토큰이 몇 개인지 확인하는 거, 다음 토큰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음 토큰을 읽어주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예제를 보시면, 홍길동, 장화, 홍련, 콩지, 팥지 라는 문자열을 슬래시를 기준으로 나눠줘 라고 해서 스트링 토크나이저 st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st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이 있니? 있어. 그러면 다음을 출력해. 그러면 홍길동 출력을 하겠죠. 그 다음 있어? 있어. 그러면 다음 출력해줘. 장화. 그 다음 있어? 있어. 다음 출력해줘. 홍련. 그 다음 있어? 콩지. 그 다음 있어? 있어. 팥지. 그 다음 있어? 없는데 그만.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거. 요 next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들이나 has가 들어가는 것들은 다른 클래스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이름의 메소드들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math 클래스예요. 얘는 여러분들 C나 C++에서 math.h 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스태틱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술연산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산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가 스태틱 타입으로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이 클래스는 java.lang.math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객체를 만들지 않고 그냥 mass.뭐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구하는 ABS, 얘는 더블형으로 봤고요. 코사인 계산하는 코사인, 사인, 탄젠트, 얘는 지수 2의 A승, 여기에 인자로 들어오는 2의 A승을 리턴해 주는 애. 실링 함수, 천정 함수죠. 네, 플로우 함수, 바닥 함수. 얘는 올림, 얘는 내림이 되겠습니다. 올림, 얘는 내림. 그 다음에 둘 중에 큰 값, 둘 중에 작은 값, 그리고 랜덤 값을 리턴해 주는 애. 그 다음에 반올림 해주는 애.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네, 제곱근 값을 리턴해 주는 애. 이런 메소드들이 존재되고 다 스태틱이라는 거. 그래서 객체 생성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라는 거. 난수 발생할 때 스태틱 더블 랜덤 이용해서 0.0에서 1.0 미만의 확률적인 분포의 더블 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을 곱해주고 1을 더해주면 1에서 100 사이의 랜덤 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최대값, 요게 최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1000 마이너스 뭐 1 하면은 1부터 네, 1000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고 얘에서 1을 빼면 0에서부터 네, 이렇게 나오게 된다. 플러스 1은 소수점 이하를 제거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 네, 여기 플러스 1이죠.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java.util.random 클래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난수를 발생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네. 또 매스에는 다양한 상수들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파이 값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파이 하면 3.14 1592 1592 6535 89793 네, 요 값이 들어가 있고요. 네, 천정함수, 올림, 내림, 제곱근 값, 네, 2의 2승, 네, 그리고 라운드 3.14 반올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랜덤 값,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캘린더 클래스입니다. 네, 그냥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모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캘린더 클래스는 java.util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고요. 시간이나 날짜 정보나를 저장하거나 관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고요. 년, 월, 일, 요일, 시간, 분, 초, 밀리초,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등을 나타내는 값들이 다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년은 year, 네, 달은 month, month는 0부터 10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정수화하신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줘야지 우리가 사용하는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문자열이라고 생각하면은 January, February, 네, March, 네, April, May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문자열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이렇게 배열처럼 접근을 하기 위해서 0부터 시작한다는 거. 시간도 0시부터 11시까지 되어 있고요. 얘는 그래서 0시부터 11시 기준. 그래서 11시 59분. 그 다음은 다시 0시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기준으로 표현할 때에는 hour of day라는 네, 필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초는 second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네, day of month는 이번 달에서의 날짜, 며칠이냐. week는 한 주의 요일. 그래서 0, 1, 2, 3, 4에서 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렇게 된다. 네, 그 다음에 AM, PM은 오전인지 오후인지, 미닛은 분, 네, 밀리세컨드는 밀리초 이렇게 저장되는 필드들을 이용을 해서 값들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캘린더 now라는 객체에서 calendar.getInstance에서 getInstance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하면 현재 시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현재 시간과 날짜 정보를 가지고 객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실질적으로 캘린더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new 캘린더라고 객체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getInstanc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시간을 알아내고 싶다면 now.get calendar.year를 정수로 받아서 네, 이렇게 get 해서 now get 해서 month 플러스 1 해서 달을 얻어낼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정 일자, 여러분들이 일정표, 일정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캘린더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객체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간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get instance 한 다음에 안에 내용을 다 지우고
원하는 날짜를 이런 식으로 써주면 세팅이 되고요. get hour of day라고 써주고 20이라고 쓰면 20시 저녁 8시구나. 미닛하고 캘린더.minut하고 30으로 하면 30분이구나. 그래서 2016년 11월 25일 저녁 8시 30분으로 세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를 저장해 놓으면 이 알람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의 알람도 이런 형태로 객체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다 일정들을. 그래서 캘린더를 이용해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알아내는,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get calendar 해서 이어 받아와서 처리를 하고요. month를 get calendar에서 현재의 월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현재 일 받아오고, 그 다음에 요일 받아오고요. 시간 받아오고, 24시간제로 받아오고, 오전 오후인지 받아오고, 몇 분인지, 몇 초인지, 밀리세컨드인지 한 다음에 그거를 출력을 해봅니다. day of week는 calendar.sunday이면 일요일이라고 출력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상수들을 이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calendar.month, calendar.sunday, calendar.day, calendar.minute 이런 상수들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얘를 쓰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은 calendar.am, 오후는 calendar.pm이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이제 메인 함수에서 get instance에서 now 한 다음에 해서 얘네들 세팅하는 것도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프린트 캘린더 하면 얘를 가지고 값을 읽어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오늘 날짜에 대한 값을 출력해 보고, 그 다음에 특정 일자로 여러분들이 클리어 한 다음에 특정 일자로 값을 바꿔서 출력해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일정 관리 프로그램이나 만들 때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클래스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차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